자, 여기 보면 이제 조선의 건국 주체는 그 연말에 이제 신흥 사대부였고요. 자, 이들은 구세력과 정치 경제적으로 이해가 상반되었 뿐 아니라 사상적으로 대립하고 있었다. 고려 후기에 주작이 정치 사상을 받아들인 이들은 당시 고려의 권문 세력가 결탁했던 것을 불교를 배격하였다. 따라서 조선의 정치 이념이나 그 방향은 이미 확실히 정해져 있었으니 이것은 곧 유교 정치의 추진이었다. 반복된 정변이나 국대에 거듭된 이전 등 정치적 부담 속에서 이 방향은 끊임없이 추구되었다. 그래서 이제 태조에서는 태종에서 태종대에 거친 모든 개혁은 이 그 추진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시행된 것이면서도 그 내용이나 방향은 유교 정치 구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었다. 자, 세종 때는 이러한 정치 체제의 사상적 뒷받침의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그 유교 문화의 획기적인 발전을 보게 되었는데 세조 때 유교 교양의 철저한 인재 양성 및 이에 입각한 그 문물을 정비와 정통 문화의 정리를 추구하였다. 그래서 이제 1420년에 세조가 이제 집현전을 설치했죠. 그래서 이 집현전 설치는 이러한 요구의 대표적인 산물이었다. 자, 집현전 유학에 능통한 연수한 문사들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사원부의 규칙을 받지 않아 신분이 보장되었고 경제적 배려 또한 각별했으며 산사의 독서를 그 몰두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이제 그 휴가를 주어지게 됐다. 자, 요게 이제 뭐가 되면 사가 독서제예요. 사가 독서제. 그래서 이 사과 독서제도는 집안에 가서 독서를 해서 연구를 해라. 이런 거죠. 자, 정원은 처음에 10명이었던 것이 뒤에 20명이 늘어났는데 이들 직무 가운데 중요한 건 경영과 서연이었다. 자, 인정을 베풀기 위해서 국왕과 세자의 수독을 담당을 하고 있던 집현전 이러한 기능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집현전은 행해진 제도, 문물, 역사에 대한 연구와 편찬 사업은 바로 왕도 정치의 구현에서 목표에 입각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뒤에 좀 문화 부분을 할 텐데 그때 이제 고려 시대사를 정리했어요. 고려사나 고려사 저서를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 그거는 이제 전 왕조의 역사를 후대 왕조의 역사를 정리한다. 후대 왕조에서 역사를 정리한 그 가능에 따라서 이제 한 거죠. 그걸 통해서 또 조선 왕조의 건국 정당성도 마련하고요. 그래서 고려 시대 이제 정리사 작업이 성왕대에 이어 계속되었고 전국의 인구, 물산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지휘지가 작성됐으며 의학서 및 농소도 편찬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집현전 학사는 의문 연구에서 훈민정 그 한글 창제에 결실을 맺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여기 마치 이게 집현전 학사가 훈민정음을 이제 창제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전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훈민정음은 세종이 단독으로 창제했다는 게 정설로 굳어졌죠. 그리고 조선 왕조에서도 칭이 뭐냐면 만졌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훈민정음은 이제 그 세종이 단독으로 만졌다 보시면 돼요. 그 옆에 이제 약간 이제 측근색보다는 왕자와 이제 공주를 데리고 도와가면서 만들었죠. 예, 오히려 집현전학사 중에 채말리처럼 이렇게 노땅들은 요 훈민정음에 되게 반대했어. 음. 그래갖고 이 집현전 학사들이 뭐 훈민정음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아요. 요거는 틀린 문장이에요. 예. 다만 후대 이제 집현전 학자 중에 소장학자들이 훈민정음 언해할 때 그 옆에 이제 여러 가지 해설서를 낼 때 그때 뭐 도와줬다 그 정도예요. 예, 그 정도. 자, 그다음에 이러한 바탕에 세종은 그 유교 윤리를 사회에 널리 이제 보급하고 이를 실천하게 부단히 노력했고 그다음에 사법학당 제를 올리고 그 왕족의 종친의 교육을 위해서 별도 종학을 만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왕족들은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벼슬을 이제 진출하지 못하죠. 보통 이제 이걸 고려시대부터 했던 종친불사라고 하죠. 종치는 불사, 조정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없어. 그래서 왕을 기준으로 해갖고 지금 현행 왕을 기준해서 5대 안에 있는 왕족들은 종치불사라는 이유로 공부를 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정치의 그 공부에 빠져서
공부하는 사람들 아주 극소수 마니아들에게는 되게 보면 공부를 등한시했어. 술과 뭐냐면 뭐 음악을 좋아하고 여자를 끼고 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인제 뭐냐면 종친들의 어떤 무식함이 너무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들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종합을 만든 거죠. 자 그다음에 인제 상강행실도나 호행론 같은 간행을 보급해서 호사상을 정하는데 크게 힘썼죠. 예. 그래서 요 상강행실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요 부분. 요거 좀 문화사 할 때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자 또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의뢰들은 모두 주자가의 준하도를 지키기 위해서 국조 의뢰를 만들었다. 국조 의뢰인데 요거는 좀 약간 잘못됐어요. 국조 의뢰를 만든 것은 세조 때가 아니라 세종 때가 아니라 성종 때요. 네 성종 때. 역사적 팩트가 틀려요. 예. 요거는 성종 때 얘기예요. 자 그다음 유교적 윤리와 규범이 정치 이념으로 추구되면서 자연히 불교는 배척의 대상이 됐죠. 그래서 불교의 비판은 고려 말부터 시작됐고 이때 이 불교계 타락에 따른 사원의 세속성과 불교 교리에 대한 공박이 머물렀던 것이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사원의 사회 경제 기반을 대폭 축소시키는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선 태조 때는 도축제를 실시해서 승려의 숫자를 줄이고 그리고 종래 사원제에 부과했던 면세 혜택을 폐지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걸 이제 그 숭불 정책에서 배불 정책으로 전환했다고 보시면 되죠. 조선왕조 들어서. 근데 주의할 것은 왕중 중 조선 왕들 중에 이게 숭불 정책을 아 왕중에 배불 정책을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태조죠. 태조도 말년에 그 개인적으로 이제 그 불교를 믿었고 그다음에 세종도 말년에 뭐냐면 또 불교를 믿었어. 그래서 그게 안에 내불당 궁궐 안에 내불당을 두고 이게 이제 불상을 해 놓고 모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왕 개인이 믿는 거하고 그다음에 국가 정책으로 이렇게 실시하는 건 좀 별개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왕이 그런 정책을 직접 했다고 보다는 그 왕을 보좌하는 신진사대부들, 신흥 유신세들이 대개 보면은 불교에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냐면 "이런 정책을 추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심지어는 그런 그 신진사대부조차도 개인적으로 또 불교를 또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국가 정책하고 거기에 인제 뭐지 개인이 믿는 거, 개인이 불교를 믿느냐 마는 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예. 자 하여튼 태종 때 와서는 대대적인 사원 정리 사업을 착수해서 그 각 종파의 사원전, 노비 그리고 승려수를 법적으로 제한했다. 자 그리고 세종 때 이런 방향이 더욱 강화되어 각 종파를 성교 양적으로 병합하여 사원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몰수했다. 요게 예전에 그 세종 때 관련된 배불 정책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근데 참고로 세종은 개인적으로 불교를 되게 좋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인제 근데 여기서 또 눈여겨볼 게 뭐냐면 사원전 자체는 폐지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사원전 자체는. 축소는 해도 폐지시키지 않고 축소는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실 사찰이 계속 존재를 하기 때문에요. 유교라는 것이 현실을 강조하잖아요, 내세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죽은 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뭐냐면 그 유교가 커버를 못 해. 그러니까 이 커버할 수 있는 게 이제 불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실 사찰로서 이게 불교는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인제 경제적 기반이었던 사원전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 자 이로써 그동안 국가 권력에 밀착되어 지배세계가 하나로 존재했던 사원 승려의 처지는 현저히 약화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자 그다음에 인제 그러나 불교 사원 승려의 존재는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었다. 불교의 종교로서의 기능은 말살될 수 없었고요. 더욱이 왕실 불교의 성격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완전히 배격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세종 때에도 서울에 있는 사원들 주지는 대부분 양방 자제였고 왕실 내에서도 계속 불교를 신봉하고 있었죠. 심지어는 세종 자체도 불교를 신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재지변 당하면서 승려 동원의 기후나 기청 의식을 베풀었다는 거. 물론 유신대 맹렬한 반대도 있었지만 이러한 왕실의 불교 신앙 끝내 제지하지 못했으며 태조나 세종이 만년에 승불을 했을 때도 간간이나 그 당시 이제 집현전 학자에서 어쩔 수 없었다.
특히 이제 뒤에 세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성리학보다는 불교를 강조했죠. 예. 그리고 민가에서도 이 종교적 기능으로서 불교가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불교 자체를 아예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할 수 없었어요. 예. 그 당시 이제 그 주로 불교를 호언했던 사람들이 되게 왕비, 후궁 이게 아녀자들 그 층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 그러다 보니까 인제 뭐냐면 승 사찰에 가 보면 되게 여성 승려들, 그러니까 여성 신도들을 볼 때 뭐 "보살님, 보살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인제 이때부터 간행해서 내려왔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돈줄 이제 쥐고 있으니까 좀 우대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요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성경 넘어가기 전에 뭘 한번 보냐면 아까 인제 사가 독서제 관련된 내용을 읽었죠. 예. 그래서 사과 독서제 관련된 내용이 교과서에도 있어요.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과 독서제 6 페이지 펴 보세요. 6 페이지. 자, 세종 때 이제 그 내용에서 이제 사과 독서제 집현전 관련된 나왔는데 볼게요. 이제 세종 때 설치된 집현전은 세조 때 폐지될 때까지 학문과 문학 활동의 중심 기구 역할을 하였다. 자, 세종 때부터 당종 때까지 모든 96 명의 학자들이 거쳐갔으며 전원이 문과 급제자 출신으로 특히 장원 급제자와 같은 최고 인재들을 등용했다. 세종들은 이들에게 이제 부여한 임무는 독서와 학문의 연구를 기반한 각종 편찬 사업이었다. 집현전은 긍정전이나 사정전 같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세종이 수시로 방문해 학자들을 격려했다. 집현전에 근무하는 학자들은 근속 연수가 다른 부서보다 길었고, 왜냐하면 집현전 학자들은 정치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여기에 근무하도록 했어. 다른 데 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정치에 신경을 쓸 경우에는 이게 학문의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집현전에 배속을 받으면 여러 가지 대우를 해줬지만 정치에 들어갈 수도 입문할 수도 다른 통로를 차단시켰어. 거기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 관료 생활을 해야 돼. 음. 자, 그래서 인제 불만이 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사과 독서 제도를 실시했다. 사과 독서 제도는 집현전 학자들이 독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왕이 제공한 일종의 유급 프로였다. 집현전 학자들은 수백 종의 보고서와 많은 책을 편찬했고 이들의 성과는 15세기 문물 제도를 정비하는 데 완성하는 데 원동력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현전을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학문 기관이었다가 나중에 정치 기구가 변질됐다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사실이 틀려요. 요건 첫째 학문기구는 남아 있고 그 집현전 학자들도 왕실을 위협하는 세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왕권을 강화시켜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집현전 학자 자체가. 그럼 왜 이걸 이제 집현전의 이미지가 이게 왕권과 대립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중에 세조가 집권했잖아요. 자, 세조가 집권하니까 거기에 이제 세종 밑에 이제 단종을 세종과 단종, 문종을 거쳐 갖고 왕권에 충성을 했던 집현전 학자들 입장 볼 때는 이 세조의 집권이 정당성이 없는 거야. 성리학적 가치관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반발한 거예요. 이 집현전 출신 중에 상당수가. 그러니까 이 집현전 학자들은 세조에 반발한 거지 왕권 정치에 도전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얘들이 충성했던 예전에 어떤 그 세종이나 문종이나 단종 그런 학자 왕을 위해서 충성을 하기 위해서 세조에 반발한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세조가 이제 뭐냐 왕권을 이제 약화시키기 위해서 약화시킨 집현전을 없앤 거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집현전이 왕권을 능가했기 때문에 왕권을 견제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집권에 반대했기 때문에 처치한 거죠. 예. 그래서 제거를 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앞에 한국통일 내용 좀 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와 같이 조선의 불교는 왕실의 연결 속에서 존속되어 갔지만 억불숭유 정책은 계속하여 불교와 이건 쇠퇴의 길을 걷도했다. 태조, 세종에 이어 세조 때는 말년에 원각사를 지어서 불설 언해하는 간행을 했고 불교를 숭상했지만 그래서 세조는 이 집권 과정에서 성리학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이 성리학보다는 이 불교를 내세웠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신하들이 반대가 심했는데 반대하는 신하들 다 죽이고 불교를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불교를 내세웠던 게 좀 특징이야. 이 세조는. 예.
근데 성종 때는 이제 다시 이제 유교를 강화하는 방이죠. 그래서 태조 때 만든 도초제를 폐지하고 도초제는 승려가 돼도 허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초제를 폐지하는 건 뭐냐면 아예 이제 승려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실제 도초제 폐지했다고 승려가 허락 되지 못한 걸 막아낸 건 그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또 다양한 경로로 또 승려가 돼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런 조치는 나름대로 조선 왕조에서 이제 뭐냐면 어 그 당시 척불 의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억불 의지를. 그래서 도초제 폐지를 하여 일체에 출가를 금지했고 중조 때는 승가를 폐지했으니 이는 국가와 불교의 공적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됐다. 영종 때는 이제 그 문정왕후가 이 뭐냐면 불교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승가가 이제 부활되고 물론 나중에 다시 없어지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 왕후의 죽음과 함께 다시 쇠퇴했다. 이제 불교는 더 이상 정치적 또는 사회적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며 그 부녀자 사이에 그 한류를 모색하는 형편이 됐다. 그래서 그 당시 불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왕실의 부녀자들, 일반 부녀자들이 그 당시 후원을 해줬기 때문에요. 아까지 말했지만 지금도 그런 흔적이 남아갖고 그 여승도들이 그 신도들이 올라오면 이제 그 사찰에서 그들을 이제 뭐 보살님 한다고 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직권체제 확립을 이제 볼게요. 자, 요 앞부분은 이제 육조직계제에서 의정부 서사제 이렇게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국초부터 추구되어 온 국왕 중심의 집권체제는 관료 중심의 정치 운영에 이상화하는 유신들에게는 심각한 갈등을 던져줬다. 특히 집현전학자들은 재상 중심의 부활과 이들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 참여에 시구를 하였다. 자, 요게 좀 잘못된 내용이죠.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없어요. 예. 얘네들은 지금 이 집현전 학자들은 철저히 왕권을 보좌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다만 세조 정치에 반대했던 사람들이야. 예. 그래서 있는데 요거 좀 약간 내용이 틀린 게 많더라고요. 이 한국사 통론에 학교 통론하고 좀 다른 의견도 많고.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읽어볼게요. 1436년에 태종 때 들어와서 이런 육조 직계제가 폐지되고 국무를 이제 모든 국무를 육조로 의정부에 통해서 육조가 의정부를 통해서 왕에게 올리는 의정부 서사제도가 부활되면서 중신대의 권한을 강화시킨 것은 이러한 사정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의정부 서사제도가 이제 부활됐는데 여기가 뭐죠? 세조 18년이야. 그러니까 이제 세조 전반기 때 다 한 게 아니라 그 딱 나눠서 세조 18년에 육조 직계제에서 의정부 서사제도도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세종 자체가 왜 육조 직계에서 의정부 서사제도 이렇게 바꿔놨냐? 예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왕권을 약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의정부 서사제를 바꿔놓은 게 아니라 이유가 있었어. 일단 그 당시 그 세종이 몸이 별로 안 좋았어요. 네, 건강이 악화됐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세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살아있는 그 병원이라고 하잖아요. 온갖 성인병을 달고 다녔어. 비만도 있고 그다음에 백내장도 끼고 그래 갖고 여러 가지 이제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정치를 좀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실제 업무는 누구한테 맡겼냐면 자기 큰아들이었던 문종한테 맡겼어요. 문종이 실제로 이제 후반기 때는 실무진 업무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세종 입장 올 때는 문종한테 맡기니까 어, 좀 약간 불안하잖아. 네, 그래서 이 아버지 마음으로서 이제 자식을 어떻게 좀 편하게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 당시 실시한 게 이제 뭐예요? 문종을 좀 보필하기 위해서 옆에 누굴 뒀냐면 이 고관들을 그러니까 의정부 대신들을 같이 보좌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문종의 뭐 업무를 좀 의정부 대신들이 처리하도록 한 거야. 이게 의정부 서사제도예요. 예. 그다음 세 번째는 나름대로 왕권 강화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세종 때 들어가면 이미 이제 뭐냐면 집현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승정원 이렇게 이제 왕권 강화 기구가 이제 마련했고 이들을 통해서 의정부 대신을 견제할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야. 이런 이유에 갖고 겸사겸사해서
육조 직제제 의정부 서사제로 바뀐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인제 세종하면 인식 자체가 '아 이 사람은 왕권 강화보다는 어떤 신권과 왕권의 조화?' 이런 것만 연상해 갖고 이제 뭐냐면 이걸 실시의 의미를 두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도 왕권 강화를 추구했던 사람이고 의정부 서사제가 이게 부활됐던 이유도 왕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부활시킨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부활한 게 오히려 더 타당해요, 이런 해석이. 예. 자, 그래서 인제 의정부 서사제가 이제 부활했지만 근데 이 세종의 의도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중신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게 이제 되었죠. 그래서 요 내용도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요게 제일 중요한 게 의정부 서사제도에서 이제 육조 직계제로 넘어갔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의정부 서사제 육조 직계제가 뭐냐 요걸 이제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몇 페이지 펴 보시면 22 페이지 잠깐 펴 보세요. 자, 보충 자료 22 페이지 넘어가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육조 직계제가 있는데 자, 먼저 의정부 서사제는 여기 보시면 이제 먼저 육조 직계부터 볼게요. 예. 의정 육조 직계제는 여기 구도를 보면 육조 판서가 직접 왕을 한테 보고하는 거야.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그래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국왕에게 직접 사대문서나 중재에서 심의를 제의하고는 육조가 국왕에 직접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직계제다. 이 직계제는 보고죠. 직접 보고를 하는. 그러면 사대문서는 대면 관계 보고니까 좀 경륜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중세수 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사형수 같은 것들을 한번 검토할 때 요걸 했는데 나중에는 인제 세조 때는 중세수 중재수 시민도 그냥 직계하도록 해요. 사대문서만 이제 거치도록 하고. 자, 의정부 서사제도는 뭐냐? 이거 반대로 서사라는 건 일을 처리한다는 거야. 어디에서 처리해요? 의정부에서 일을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자, 일단은 인제 그 왕한테 보고를 올 때 육조가 의정부에 보고를 하고요. 의정부가 여기를 통해서 걸러내서 왕한테 건의를 하는 거야. 그럼 최종 결정은 인제 왕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고 명령을 하고. 자, 이런 시스템이야. 다만 이 인사권과 군사권에 관해서만 국왕이 직접 육조에 인제 보고를 받게 되죠. 이 중요한 거니까. 예. 그 외에는 다 의정부에서 주로 처리하면서 일을 처리하는 그런 기능이 의정부 서사제도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관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 요게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육조 직기제 의정부 서사제가 어떻게 해서 언제 어떻게 실시해서 또 반화되는지 그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요게 정리가 잘 안 돼서 통론 내용이 제가 이제 기본 강의에서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해 봤어요. 어 요거 표 있죠? 예, 제가 글씨 직접 쓴 건데 좀 악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자, 그럼 먼저 의정부 서사제 육조 직기는 각각 언제 실시했냐? 이건 다 태종 때 실시한 거야. 그러니까 태종 때 의정부 서사했다가 육조 직기로 넘어가죠. 그러면 요걸 좀 확대해서 이제 볼게요. 요게 이제 기출 문제에 나왔으니까. 자, 일단 태조 때는 뭐 의정부 서사제가 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의정부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태조 때 마치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교과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 의정부 자체가 없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태조 때는 도평의사사의 소수 재신 중심으로 측근 정치를 했고 정종 때 이제 그 이방원의 주도로 해 갖고 도평의사가 폐지되고 대신 의정부가 이제 신설되죠.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도가 실시했어. 근데 이제 의정부 서사제도가 태종 4년 때까지 실시했다가 요게 의정부의 이제 대신들이 권한이 커지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게 돼서 6조 직계제를 태종 4년 때 실시해요. 그리고 그 일환으로 태종 5년 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6조의 권한을 좀 높여야 되겠다, 판사의 권한을. 그래 갖고 정상품에서 정이품 올리죠.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다음에 8 년에 보면 이 기출 사료에 예전에 8년 기출 사료가 나오는데 자, 요때는 포면적 6조 직계제였지만 근데 실제로 의정부 서사제 계속됐어요. 예. 제대로 운영이 안 됐던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육부의 구체적인 업무가
의정 업무를 결정을 의정부가 하는 거야. 의정부가 최종 결정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또 문제는 이게 6조 관리권이 의정부에 있고 의정부 단독의의가 있어요. 요 단독의의란 뭐냐면 왕이 이제 의견을 구할 때 의정부 대신들만 참여해 갖고 의견을 구해서 답변하고 조언을 해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정부 대신들의 의견에 따라서 항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왕은 자신이 관심 있는 거 제외하고는 나머지 실무들을 모든 부분을 다 알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정부 대신들의 어떤 권한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6조 직계지만 실제로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럼 언제 6조 직계제가 이제 항입이 됐냐, 실시됐냐? 그래서 이게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14년에 얘기했어. 14년에 그럼 6조 직계제가 자리 잡게 된 계기가 뭐냐? 제도적으로 보면 정권이 단일화됐고요. 그다음에 이 당시에 이제 수청 작업을 통해 정치 세력을 제거했고 주로 정치 세력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외척들. 그다음에 이제 공신 세력들 이런 사람들 제거했죠. 그다음에 의정부가 6조의 의정부가 가지고 있는 6조 관리 감독권을 박탈하고 그다음 의정부 단독 의의 제도가 폐지했어. 그래서 요때 이제 왕과 정책 결정할 때 의정부 외에도 육부 판서도 같이 참여하고요. 대관도 같이 참여했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의정부의 권한이 약화되면서 이제 6조 직계제가 태종 14년에 확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위에 가서 이렇게 이제 6조 직계제를 하다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종 때 다시 세종 18년에 의정부 서사제도 바뀌죠. 이거는 왕권의 약화보다는 요거는 왕권의 약화보다는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종 자신이 개인적인 어떤 신상 문제 때문인 거예요. 예. 자,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세조 때 너무 이제 의정부 서사제가 뭐냐면 원래 의도와는 달리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여기 여러 가지 의도도 해갖고 난 자신감 있게 실시를 했지만 왕권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나가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문종 때까지만 괜찮았어요. 근데 단종을 넘어가면서 단종이 어린 왕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 대신들이 세 명이 이제 정책을 막 지 멋대로 한 거야. 김종서나 강보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정치를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세조 때 안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자기가 집권하자마자 육조 직계로 바뀌죠. 그래서 육조직계로 바뀌고 그 다음에 성종 때 의정부 서사제 논의가 이제 일어나요. 이제 육조직계 의정부 서사제를 논의하자 바꾸자는 논의가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사림 세력들이 이제 정치에 많이 진출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공치주의잖아. 네, 왕이 혼자 해먹는 게 아니라 좀 신하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하자. 자, 이런 공체주의 때문에 이런 측면을 볼 때는 의정부 서사제가 딱 맞거든요. 왕권과 신권의 조화. 예. 근데 성종이 받아들이지 않아. 예, 그 논의만 했어요. 논의만. 예. 그래서 성종 때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의정부 서사제가 있었다. 다만 논의만 했었고 다만 이제 그 육조직계제는 계속 됐고 말 잘못했네. 육조직계제는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 가운데 의정부 서사제 논의만 있었고요. 다만 이제 의정부 서사제의 약간 요소는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정책을 결정할 때 그 의정부 그 삼정승의 의견을 좀 많이 받아들이는 식으로 의정부 서사제들의 약간의 요소는 받아들였지만 계속 육조직계제를 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근데 이걸 좀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과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구 최태성 강사분께서 이렇게 성종 때는 마치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아니에요. 팩트가 아니에요, 이거든요. 예. 요때는 의정부 서사제는 논의만 했었지만 육조직계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언제 또 의정부 서사제 바뀌냐? 중종 때죠. 자, 중종이 집권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집권했죠? 쿠데타를 집권했죠. 중종 반정. 그리고 요때 중종은 진성대군이지 이 사람이 연산군의 그 동생인데 이 사람이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원래 떠밀려서 왕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 중종이 집권할 때는 전반적으로 왕권과 신권 중에 누가 권한이 신하의 권한이 커졌다는 거예요. 신하의 권한이. 예. 그 신하의 권한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신하들이 이제 권한이 커지니까 그 사람들의 말에 떠밀려 가지고 결국 이 사람도 계속 육조직계 실시하려고 했지만 신하들이 계속 건의하고 위협을 하니까 의정부 서사제도를 이제 바꾸는 거야. 예.
요게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중종 반정 이후에 신권의 강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는 계속 이제 조선이 망할 때까지 의정부 서사제도를 실시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어떤 왕 때 뭐가 실시했는지 의정부 서사가 육조직계 그거 외워 두시고요. 그리고 태종 때 여기에서 의정부 서사제도에서 육조직계 넘어가는 그 가도기 시기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러면서 점점 이제 육조직계제 갈 때 육조의 권한이 어떻게 커졌는지 요걸 파악을 해 주세요.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고 그 의정부 서사제 육조직계에 관련된 기출이 한 3-4 문제 계속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요거에.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또 읽어 볼게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선 지편전학자가 인제 뭐냐면 여기 간쟁 정치기구로 바뀌었다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별로 인정하지 않고 있죠, 요즘에는. 예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냥 1442년 왕이 신병으로 정부의 세제를 맡기자 첨성원을 설치하고 지편전 학자역은 이 기간에 간직과 서연을 맡게 하여 세자를 보좌케 했다. 자 그리고 3년 뒤에 이제 세자가 직접 정부를 처리하면서 이들의 정치적 기능이 실제로 발휘됐다. 그리고 이제 세자가 즉위하면서 문종이 됨에 따라 상당수 대관들이 진출한 요직을 차지했다. 이날 집현조 학사의 정치 진출은 단중에 어린 나이에 즉위하면서 절정을 다했다. 자, 문종이 세종 때 재상직에 있던 항고인, 남지, 김종서, 삼중서를 해서 집현조 출신 관료들과 단종을 보필하고 정무를 협찬하도 하도 유명했으며 정권 이들 재상이 장악하여 의정부 권한이 강화되고 상대의 구강권이 유명되었다. 근데 이게 집현전 출신들 보면 대규모 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요.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집현전 출신이 그 뭐냐면 왕권의 위협적인 요소 때문에 제거한 게 아니라 수양대군한테 반발했기 때문에 제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요때 왕실 측면에서 이들 유신 세력들을 억제하고 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이 가운데 이제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던 그 수양대군이 그 세력이 가장 강했죠. 그는 건난과 한명회 같은 미리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김종서나 항보인, 중신들 같은 그 친동생 안평대군을 살해하고 그리고 영의정 그다음에 이조 병조 판사와 네 병마 통사들 지금 겸임하면서 정권과 병권을 모두 독점을 장악했다. 자 요게 인제 그 쿠데타가 이거죠. 단종 1 년에 인제 일어난 쿠데타가 이제 개유정난이죠. 개유정난. 예. 개유정난이면 개유년에 일어난 주변에 정난이라는 것은 간신배들을 쳐내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 개유정난이 나오죠. 우리가 반란을 일으켰다의 그 난이 아니에요. 이때 정난은 주변에 있었던 그 간신배를 쳐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언급했던 그 단종 주변에 있는 그 항복인이나 이런 사람 간신배들 갖고 다 죽여버리죠. 자 그래서 인제 내용을 보면 수양대군의 중심 제고와 권력 장악은 지방에 커다란 반발을 초래했다. 즉 수양대군은 쿠데타 뒤에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김종서의 당연하는 것은 인제 뭐냐면 그 일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일당이고 같이 친한 사람, 무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김종서가 인제 이 문신계 문인이죠, 이 사람은요. 문신이 아니에요. 문인인데 오랫동안 세종의 그 뭐냐면 부탁을 받고 어디 갔냐면 함경도에 갔었어요. 함경도에 그 육진 지역을 개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도와줬던 사람이 이징호라는 장군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당 문종 때 중앙으로 올라오니까 그 실제로 인제 그 역할을 인제 이징홍이 담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징호 입장에 올 때는 이제 뭐냐 쿠데타가 일어나 갖고 김종서 대감이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제 이 사람은 뭐냐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수양대는 그걸 안 거야. 그래서 이징옥을 파직시키고 자기 인물을 파견했는데 이에 분개해서 이징옥을 반란을 일으켰어. 이지용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지용은 이제 그 종송을 거점으로 군사를 일으켜 대금 황제를 칭하고 여진의 세력을 포섭해서 장기 항전에 껴였다. 그래서 이 반란은 곧 강군에 의해서 진압이 됐죠. 그래서 인제 요게 수양대군의 쿠데타에 의해선 최초의 반란으로 민심이 크게 자극되었다. 자 이진원 반란은 좀 기반 없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 그냥 중앙 관료로서 장군으로서 파견됐다 보니까 처음에 반란했을 때 많은 호응을 이끌었고 또 여진족들의 어떤 그 지지를 끌기 위해서 대금황제를 칭했죠. 근데 워낙 그 토착 기반이 없다 보니까 수양대군이 좀 군대를 보내니까 국부가 무너진 거야. 그 안에서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이중원 그 자기 부하가 죽게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1455년에 수양대군이 드디어 왕에 오는데 이 사람이 세조예요. 세조. 자, 이때 세조는 단종폐위와 왕위 칭탈은 세조의 그 세조의 단종폐위와 왕위 칭탈은 세조의 총애를 받았던 집현전 출신의 유신들의 일부 심각한 저항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사육신 같은 그 불리는 사람들이 먼저 세조를 죽이다니 발각되는 그런 사건이죠. 당종 복위를 계획했다가 그래서 이제 단종도 저기 이제 이 사건에 연루돼 갖고 설릉포로 해갖고 이제 저 가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죠. 뭐 기록에 보면 단종이 자살했다고 돼 있지만 실제 세조가 죽인 걸로 돼 있어요. 예. 다 보고 있죠. 그렇게. 자, 그래서 이때 이제 70명이 된 연루자들 모두 처벌됐으며 이때 중앙정계는 세조의 형력했던 관료들만 충당되었다. 그래서 이때 정난공시는 이제 수양의 쿠데타 공인인사, 자익공신, 세조의 측근의 즉위의 공인인사들 봉해져 많은 그 토지와 노비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조 같은 경우에는 뭐라 할까요? 이 사람도 이제 일종의 측근 정치를 했던 거예요. 공신들을 중심으로 측근 정치를 했죠. 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맨날 이 측근들을 데리고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시면서 정치를 해요. 예. 그래서 주석 정치라고 또 하죠. 그런지 몰라도 이제 말년에 별로 안 좋았죠. 술 많이 마셨는지 몰랐지만 많이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피부분도 올리고 좀 한 십몇 년 집권하다가 죽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이 공신, 그러니까 측근 정치를 중심으로 한 왕권 강화를 했고 그 가운데 수술자리에서 정치를 하는 주석 정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태종하고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자, 앞에 세조나 태종이나 즉위하는데 많은 피를 흘렸잖아요.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근데 후대에 태종은 별로 욕을 얻어먹지 않은데 이 세조는 욕을 얻어먹었어. 왜 욕을 먹느냐? 일단 태종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나름대로 이 사람은 외척이라든지 공신이나 이런 사람들을 제거시켰어요. 그리고 국가의 공적 기구를 통해서 정치를 했거든요. 네,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신진사대부들이나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등용이 되고 나름대로 합리적 운영이 됐어. 그런 시스템이 뭐냐면 공적 기구를 통해서 운영한 시스템이 그 아들 세종으로 연결된 거예요. 예, 세종 때 같은 게 보면 이제 공신 채권 같은 게 없거든요. 주로 이제 과거 시험을 통해서 정치고 밟아서 어느 간직 경영한 사람들이 정치를 운영하고 행정을 담당했죠. 그래서 안정된 어떤 유교적 관료 시스템이 운영이 됐던 데가 세종이야. 그 기발만 태종이고. 근데 그 앞에 있는 이제 세조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 왕권이 기반이 약하잖아요. 거기 단종인데 왕을 죽이고 이제 뭐냐면 자기가 정권을 장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신들이나 그 밑에 관리들 못 믿어. 이 사람들이 또 나를 어떻게 뒤통수 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쿠데타에 즉위할 때 도와줬던 이 공신세력들에게 책봉을 하면서 공식 책봉에 그들 자기 편에 끌어들이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특권을 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성장한 계층들이 나중에 이제 뭐가 되냐면 훈구파가 되는 거예요. 정치 권력으로서. 그리고 이런 홍구파와 그 다음에 또 믿을 거는 자기 핏줄밖에 없다. 그래서 종친 세력을 또 뭐냐면 정치에 참여시키죠. 원래는 정치에 종친불사해갖고 조선시대에는 전반적으로 종친들은 정치에 배제시켰어요. 거기에다가 또 태종과 달리 또 외척까지도 끼어들어. 그러니까 이 훈구파 종친 외척에 입각해서 얘네들이 왕을 중심으로 측근 정치를 하니까 그 외에 뭐냐면 많은 관료들이나 대신들이 권력에서 소외당한 거야 정치에서. 그리고 이제 공적 기구에 의해서 어떤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왕이 이제 세조가 자기 측근들을 모이고 술자리에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 주석 정치라죠. 그래서 태종 때부터 쌓아올린 이런 유교적 합리적 공적 그 시스템이 관료 시스템이 요 세조 때 들어와서 또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뒷날 세조가 그렇게 욕을 얻어먹는 태종과 같이 많은 사람을 주고 같이 독재를 하더라도 운영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의 정권 자체가.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조가 많은 업적을 세웠죠. 왜냐하면 자신이 이제 집권하는 과정에서 성략적인 어떤 정당성이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만회하려고 부국강경 정책을 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업적을 세우게 되는데 어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고 이제 통론한 내용을 읽어 볼게요. 세조 정치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전에 나왔지만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정리를 좀 해 볼게요. 자, 세조의 정책은 왕권 강화를 이제 하게 되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육조 직계제를 이제 실시를 하고 집현제를 폐쇄하고 경영 폐지, 종친 등용, 그리고 농본주의에 입각한 건농 정책, 주석 정치를 했다. 그다음 부국강병 및 국방력 강화해서 보호법, 진간체제, 직전법, 오이제, 중요한 제도를 거의 마련했다 보시면 돼요. 요런 것들 자체가 또 기출문제에 나올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편찬 사업을 시작해. 그래 갖고 요런 편찬 사업을 건국대전을 시작해서 뭐 문종실록 그 앞에 이제 단종대 만들어야 되는데 단종대는 이제 거의 혼란기였잖아요. 그때 만들고 하여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편찬을 하고 그다음 지방 세력이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세조대 그 수양대군 때 그러니까 세조가 집권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단종대는 이지홍의 반란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세조 중반기 때 거의 말년이죠. 말년에 일어난 그 이시의 난이 있어. 예. 이시의 난은 한경도 그 지방민의 차별 때문에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그 조선 초기 때는 한경도와 평안도에 토관제도를 설치했어요. 그래 갖고 그 지역에 이제 출신들의 수용을 임했는데 이걸 폐지시킨 거야. 예. 왜 폐지시켰냐면 그 당시 홍구 세력들이 많잖아요. 그 홍구 세력들 자식들에게 한 자리씩 줘야 될 거 아니야. 지방 수령이라도. 그러다 보니까 한경도 평안도도 이제 티오가 필요하죠.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수용직이. 그러니까 토관제도를 폐지시키고 거기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토호 세력들이 이제 이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호패제도를 실시했어. 호패제도는 태종 때 실시했다가 반발이 많으니까 없어졌다가 또 이게 뭐냐면 세조 때 실시를 했어요. 이 호패제도 뭐냐 하면 호패라는 것은 그 이제 성인 남자들 그러니까 이 18세 이상인가요? 이 18세 이상 성인 남자들에게 모두 차는 게 호패야. 예. 그래서 이 신분에 없이 양반부터 해서 노비까지 이렇게 차거든요. 그럼 호패를 왜 차냐? 이거는 어 일단은 여 군역 자원을 파악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호패를 이제 차게 하면 일단 이 호패를 만들기 위해서 어디가 지방 간청에 가요. 그래서 패를 만드는 그 재료는 자기가 사 와야 되지만 그걸 이제 사 가지고 이제 뭐냐면 호패를 이제 기록을 하거나 그거 세부 사항들은 다 그 간청에서 해. 그러면 호패를 만드는 과정에서 뭘 할 수 있죠? 인적 자원을 파악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걸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하거든. 신고해 봤자 뭐 그렇게 득될 게 없어요. 지금처럼 출생 신고를 하면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주잖아요. 근데 오히려 남자 같았는데 남았는데 출생 신고를 하면 여러 혜택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의무만 더 부과되니까 사람들이 출생 신고를 안 해. 그래서 호패제를 실시해서 호패를 만들려고 해서 이제 간청에 가서 호패를 이제 만들고 그러면 거기에 기록을 하고요, 군적에. 그리고 호패를 이제 착용하지 않으면 이제 잡아다가 공장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패를 만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군역 자원을 파악한 다음에 뭘 실시했냐면 앞에서 언급한 그 보법과 진간 체제를 만든 거야. 이런 걸 확립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들을 이제 군역 자원을 파악한 다음에 보법과 진간 체제를 바탕으로 해갖고 했다. 보법을 실시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이시안에 난이 일어났던 그 당시에 그 한경도 지역은 그 한삼도 지역이나 이런 여러 지역에서 도망간 사람들이 집결지예요. 여기는 되게 헌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상가 강국이 계곡이 많기 때문에 행정 권력이 미치지 못하거든. 그래서 되게 토호색들이 그들을 이용해 갖고 자기 이제 도망간 사람들 예민화시켜 가지고 뭐냐 자기 세력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호패 제도를 실시하면 어떻게 되겠어? 다 발각이 되겠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이 사람들 다 군역정을 끌고 가면 자기가 손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중앙 집권화 정책에 반발해 갖고 반란을 일으켰던 거야. 그래서 이 이시의 난의 계기 중에 큰 이유 중에 토관제도 폐지도 있지만 요 호패제도 실시도 있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고 결국에 이들이 유황소를 중심으로 이제 항구를 했고 이걸 계기로 해서 유황소가 폐지되겠죠. 예. 요게 이시에난 중요한 거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설명한 것처럼 세조는 정권을 자기가
즉위할 때 이제 성리학적인 어떤 정당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교를 오히려 억압하고 민족 신앙이라든지 불교, 도교, 법가를 이념을 충실했다는 거. 그래서 특히 불교를 되게 강조했다. 예. 그래서 원각사 10층석탑도 건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강경도감을 만들어서 불교를 언해를 내죠. 한글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측근 정치 때문에 홍구파가 형성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넘어가서요. 예. 한번 그 이제 세조의 정책에 대해서 이제 볼게요. 자, 세종의 단종 복위 운동을 진압한 직후 유신들이 중심기구인 집현전을 폐쇄하고 경영을 중지시켰다. 그 대신에 그는 새로운 유신들 발탁하여 이들을 기반으로 집권을 깨냈다. 즉 세조는 육조식계제를 복구하고 왕권의 강화에 도모하여 농공주의 입각에 건농정책을 실시했으며 병정 무기에도 심을기어 오이제를 확립하고 보법도 수입하고, 요거 기반이 됐던 것이 이제 아까 그 호패제도 실시 관련된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세조 때 호패제를 만들었지만 요 호패제도도 나중에 성종 때 또 폐지돼. 너무 반발이 많거든. 예. 그래서 실제 호패제도가 정착된 거는 조선 후기 때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 전기 때는 실시했다, 폐지했다, 실시했다, 폐지했다, 왔다 갔다 하고.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세종 12년에는 고려 말에 이제 가전법 폐지하고 현직 관리에 한해서 토지를 지급한 집정법을 실시하면서 양반 지배층과 토지점의 일체적 관계를 제도로 폐지했다. 자, 요 집정법은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예. 자, 이는 세조 집권은 이제 신인하고 그 아래에 관리를 봉사하는 사람들만 생활기회를 보장하는 정치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 집정법은 그 현직자에 대한 주잖아요. 퇴직자들은 주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세조 정권에 꼴 보기 싫은 사람들 나갔겠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현직자들 입장으로 때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주지 않고 현재 준 건 자기한테 충성한 사람한테 주겠다는 거죠. 예. 이런 퇴직자, 꼴 보기 싫어서 나가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자, 그래서 이런 집정법을 기반으로 성종 초에는 관료의 직접적인 수족 권한이 폐지되면서 우리나라의 정통적인 그 토지 분급제가 사실상 소멸됐다. 그 마침내 집정법 자체가 이제 그 관료의 이제 직접적인 수족 권한, 이제 수족 권을 얻는 그, 폐지된 거지. 이거는 근데 이거를 기반으로 해갖고 이게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직접적인 수족 권을 파는, 이건 좀 다른 거죠. 예, 이거는 뒤에 좀 설명할게요. 간수관급제였는데 이거는 뒤에 이제 설명하고. 자, 그러니까 세조의 집권 정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법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보호법은 군역제도 개혁과 집정법 실시 외 토지제도 혁신이다. 그래서 보호법은 군역의 평준화였다는 국방 강화의 목적이 있었고, 집정법은 관리들의 경제를 악화시키는 대신 국가 재정을 강화시키는 목적이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보호법 관련된 내용은 좀 설명할게요. 요거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언급됐기 때문에 복법 관련된 동족제하고 이제 폐지되고 이제 복법을 넘어가는데, 자, 요거는 제가 이제 보충 자료가 아니라 기본 강의에서 좀 설명 군사제도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예, 복법 관련돼서. 자, 여기 군사제도와 관련된 군역제도 변천과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양인계령과 농병일치죠. 양인계령. 그래서 신분상 양인이면 어, 모두 다 어떤 식으로든 군역을 지어야 돼. 이 군역을.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것도 한 번에 확립된 건 아니고 시기에 따라 조금씩 확립됐겠죠. 근데 일단 전반적인 원칙이 양인계명 원칙인데, 근데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죠. 실제로는 양반도 양인이기 때문에 신분상 양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평민들만 군대를 지는 식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군역의 이제 변천 과정이 쭉 있죠. 처음에 봉족제, 보법, 대립제, 방군수포제, 군족수포제, 군역법, 후포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볼 게 이제 봉족제예요. 봉족제. 봉족제는 이제 조선 초기 때 있었던 거예요. 네, 조선 초기 때. 그래서 이제 황역군인 정군과 그다음 경비부대원 봉족 이렇게 보인으로 분류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는 군인전이 지급됐잖아요. 근데 조선 시대는 군인전이 없고 대신에
경제적 보조해 주는 사람을 둔 거야. 군인제는 없고 대신에 사람을 지정해 줬죠. 봉적. 이들 봉적 또 보인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제 뭐냐면 정군을 지원을 해 줬는데 요때 이제 특징은 봉족제가 완전한 양인계병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때까지만 해도. 왜냐면 조선시대 때 군대는 물론 이제 정근대 시대 군대의 특징이지만 다 자비부담이에요. 군대 가려면 먹을 거 뭐냐면 입을 거 그리고 먹을 거 입을 거 똑같은 말이네. 입을 거나 아니면 옷 입을 거 아니 제가 말렸네. 이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먹을 거하고 옷을 입은 군복이나 그다음에 무기 같은 것들을 다 자비 부담을 해야 돼. 그러면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봉족제에서 정군이나 봉족은 뭐냐면 어느 정도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하는 사람이에요. 자경동이나 지주들이 가는 거예요. 일반 토지가 없는 완전 소장농은 가지는 못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때 인제 분류는 대개 3 호당 자연호 3 호 기준으로 한 거야. 예 3 호. 그래서 여기 주의할 것은 3 호예요 3 호. 그래서 3 호는 뭐냐면 요렇게 이제 자연호가 있잖아요. 예. 자연호 있으면 여기 4 명이 있고 뭐 5 명이 있고 장병이 3 명이 있으면 이걸 기준으로 해 갖고 얘네들 하나 묶어 가지고 여기에서 정군 1 명, 좀 잘 사는 집이 이제 정군 1 명이겠죠. 정군 1 명, 봉족 2 명을 준 거야. 음. 그래서 이제 있는데 대개 보면 이제 이 정군들은 대개 지주 계층이고 요 밑에 이제 봉족은 이제 자연농민 계층이죠. 예. 그래서 인제 이런 식으로 이제 두는 것이 뭐냐면 군호 자연 3호 기준이에요. 요 기억을 좀 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인당 기준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호당 기준으로 한 거야. 보통 군역 같은 경우에 호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을 기준으로 하죠. 모든 사람이 가야 되잖아, 양인계병의 원칙에 따라서. 근데 아직까지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양인계병 원칙이 제대로 안 지키고 자비부담이다 보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군대를 가는 시스템이었어요. 예. 이게 봉족제예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게 또 있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그 밑에 이제 소작인들이 끌려가고 그래요. 예. 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다 보니까 어 양인계병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여정이 많아. 그러니까 군대에 빠져 있는 예외적 인물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러니까 인제 세조는 안 되겠다 해서 농병일치제를 완전히 이제 하자. 양인계병 원칙에 입각해서 이제 호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을 기준으로 해요. 예. 그래서 모든 성인 남자는 어떤 식으로든 뭐 보인이든 정병이든 간에 군대에 가도록 이제 하게 되죠. 예. 그래 갖고 인제 여기 보면 군역을 담당한 정병과 그다음에 정병을 경제적으로 보조한 보인 요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명의 정남을 일부로 하고 군호를 기본 단위로 삼았다는 거. 1보는 2명, 2보는 4명 이렇게 인제 있고요. 그래서 보인은 정병에게 한 달에 면포 1피씩 군비를 지급하면서 군역의 의무를 수행한 것을 하였고 근데 이제 이것도 변종에 따라서 지정된 보인 수가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갑사 같은 경우에는 2보를 배정을 해요. 정병 2병. 그래서 사정을 배정하죠. 4 명을. 그다음 정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도 기정병은 기마병 같은 경우에는 1보 3정, 5정을 배정하고 보정병은 2정. 왜냐하면 얘네들은 기정병은 이제 기병이기 때문에 말을 이제 끌고 다니면서 여기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명을 배정하고 일반 알보병은 2명 이렇게 배정한 거고 갑사는 이제 직업군인이다 보니까 이들에게 또 월급 형식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수군은 3정을 이렇게 배정해요. 그래서 병종에 따라서 보인수, 경제적 보조해 준 사람이 달리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참고로 이 봉족 보인은 군인에게만 지급되는 게 아니에요. 예. 군인만 지급되는 게 아니라 어 뭐냐면 그 외에도 직역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봉족이 지급돼요. 이걸 알아두세요. 이 군인들만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직역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봉족을 진 거예요. 심지어는 노비조차도 예 거기 이제 가나에 가서 일을 할 때는 봉족이 지급돼 이게 봉족 노비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기생에게도 봉족이 지급되고 그래서 이 뭐냐면 봉족은 여러 역에 지급되는 어떤 경제를 보조해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세요. 그래서 군인들이 인제 정병을 나갈 때 그 같이 인제 군으로 묶어 있는 사람들이 보인으로 해 갖고 이렇게 경제 지급 보조를 해 준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주시고 심지어는 인제 사람뿐만 아니라 토지에도 부과되죠. 예.
그래서 토지 5개월당 일정 이렇게 인정하고 노비에도 이제 하죠. 원래 노비는 그 군역을 지급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군역을 담당하지 않게 돼 있죠. 그러다 보는데 노비도 보유로 간주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간이나 지방세력과의 어떤 부담이 가중이 되고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떤 식으로 군역에 끌고 가니까 이제 요역을 이제 담당할 수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점 군역의 요역화 일어나고 나름대로 평준화가 또 돼요. 네, 이런 내용 특징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법의 문제점은 농번기 때 이 사람들이 모든 성인 남자들 어떤 식으로 군대를 가야 되니까 또는 경제를 보조해 주니까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 갖고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이게 뭐냐면 편법이 등장하죠. 원래 보법에 이제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 예외 조항이 나중에 기준이 돼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형성된 것이 대입제와 반군수포제예요. 그래서 보이노트 받은 포를 타이가 고용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했지만 나중에는 군 간에서 이걸 강제로 대입을 하게 되죠. 이게 자기에게 이득이 되니까. 그다음 방군수포제는 이제 많은 포를 멍에게 대가로 해 갖고 기양하는 방법인데 나중에 인제 하도 말이 많으니까 중종 때 들어와서는 아예 이 방군수포제를 간행이 됐던 걸 뭐냐면 이걸 이제 일종의 제도화시켜 예. 제도화시켜 갖고 만든 것이 뭐냐면 군적수포제죠. 군적수포제. 예. 이게 중종 때야. 그래서 1 년에 2 필을 내므로써 군역을 치는 것을 하고 병조에서 이를 주관하여 국가재정을 충당하고 그래서 이게 양인계병제도 모병제도 가두기 하고 이 당시 이제 이때 계기를 계기로 해 갖고 이제 어떤 형상이냐면 양반은 이제 군대 안 가는 이제 풍조가 형성돼요. 이게 반상제 강화로 나가는데 요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서 군적수포제는 이제 전후로 해 가지고 양반들은 이제 군대를 이제 여러 가지 명목 빠지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교의 이제 교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빠지고 왜냐하면 직역을 짊어지면 이제 교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생이라는 명목을 빠지고 심지어는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심지어는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 자기가 유생이라는 이름으로 호에 등록되면 유학이라는 호에 등록되면 자기가 공부했다는 걸 보여주면 이제 양반으로서 빠져요. 예. 그래서 인제 뭐냐면 군대 안 가는 것이 그 당시 조선시대의 특징이 되는 거죠, 양반의 특징. 예. 그래서 이제 점점 양극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이제 봉족제도 보법을 이제 가지고 설명을 했고 봉족제의 특징과 보법의 특징 좀 기억을 해 주세요. 봉족제는 호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경농민들만 중심으로 지주만 중심으로 했다는 거. 예.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보법은 인해 기준에서 모든 성인 남자들이 가고 농명일치와 낭인계명제에 입각해서 다 했다는 것 같다는 것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인제 들어가서 읽어 볼게요. 자 이런 세조의 이제 부국 강경 체계 간행은 이로 말미암아 기득권을 침해받은 중앙 관료와 지방 세력들의 불만을 낳게 됐으며 이때 반정부 저항 운동이 거점이 되는 것은 각 지방의 토호들이 자치단체 유황소였다. 이렇게 보시면 네. 그래서 이들 유황소를 중심으로 저항 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었는데 그중에 정통적인 토호 세력이 한길도 지방에 부활된 이 시에 나뉘었다는 거. 자 이시에나는 상당히 큰 여파를 줬어요. 앞에 이지호보다. 이시에는 자체적으로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은요. 예. 이시에나는 일찍부터 해령부사로 지낸 한길도 지방의 토양사무소 한길도의 수령을 그 지방 사람들 임명을 요구하여 토간제도를 실시했는데 폐지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걸 요구한 거예요. 다시 실시하자고. 그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플러스 이제 호패제도 실시 등등 해갖고 길주에서 군사를 일으켰는데 그것은 육도의 정부군의 징발을 거의 진압할 만큼 대규모 반란이었다. 자, 세조는 이 반란을 진압하는 이 반란의 지도 세력이 되었다는 이유로 전국의 유황소를 철폐했으며 이로써 지방 세력의 본고지가 제거되었다. 예. 자, 이걸 나중에 이제 유황소는 나중에 또 정리하겠지만 이 유황소 독립운동 나중에 이제 살림세력들이 주도를 했죠. 성종 때. 그래서 유황소가 성종 때 다시 독립이 돼요. 예. 자, 그다음에 둘째 정변을 통해서 왕위에 오른 세조는 또다시 두 번에 걸쳐 지방 세력들의 어떤 그 반란을 무력으로 제압하면서 집권체를 정비하고 왕조의 기반을 확립했다. 자, 이때부터 건국대전이 편찬하기 시작한 건 이런 체제 정비의 단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요게 좀 살펴볼 것이 건국대전과 관련된 거예요. 건국대전. 여기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이 통론에는 없고 후셈이나 이런 데 있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이 건국대전도 기출문제에 나왔죠. 기출문제 2번 나왔나 그랬을 거예요. 자, 내용을 한번 보면 60페이지 펴볼게요. 예, 무슨 60페이지. 자, 이 건국대전 이제 풀셈 내용 강독하기 전에 예, 두 번째 인증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문은 40번이요. 40번. 예, 40번. 두 번째 인증문은 40번입니다. 자, 건국대전은 조선왕조의 기본법전이다.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된 기본법전을 완성함으로써 조선왕조는 고려왕조보다 한 단계 진전된 중앙 통치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후 속대전, 대전통로, 대전회통의 편찬이 이어졌으며 건국대전의 모법전 이상을 지니고 있다. 건국대전은 새로운 법전 편찬에도 건국대전 본조문을 법조문 삭제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종속되었다. 자, 요거 이제 보기 전에 제가 이제 요걸 한번 요약하고 나서 한번 읽어볼게요. 기본 강의에 이제 요약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죠. 건국대전 관련된 내용. 이게 잠깐만요. 아, 적어놨어야 되는데 제가 못 적었네. 여기 있네. 자, 일단 조선시대 때 법률 제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명률이에요. 대명률. 그리고 이제 간습법을 중심으로 했고, 그리고 상속은 종법에 의거했고요. 방역제와 간상죄는 중재에 표벌했다. 자, 사법기구로서는 이제 행정기관의 구분이 분명한데, 뭐 사원부, 형조, 한성부 뭐 등등등 있었고, 자, 그러면 조선 초기의 법전부터 볼게요. 조선 초기에 법전에 기반이 됐던 게 조선건국제죠.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게 정도전에 의해 편찬된 사천 편전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공식적으로 편찬한 법전이 아니라 개인이 만든 법전이에요. 공식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에서 좀 이게 주례 입각해서 이제 육전 체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서 기본 정책과 이제 우물 제도를 정리했는데 이런 육전 체제가 나중에 법전에 영향을 주죠. 요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 육전 체제가 이제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경제 육전에도 영향을 줘요. 태조 6년에 조준이 편찬한 그 법전인데 이건 국가가 인정한 최초의 공식 법전이고요. 육전별로 수교 형태로 법안을 정리해서 체계에 있지만 통일성이 부족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수교라고 있는데 수교는 뭐냐? 요걸 이제 보면 조선의 입법 과정을 좀 보여야 돼요. 자, 조선은 어떤 지금은 이제 법을 의회에서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조선의 법령은 다 국왕의 명령에 의해서 결정돼요. 자, 국왕의 명령을 교라고 해요. 교. 그래서 요 교를 적은 그 공지를 교지라고 하거든요. 교지. 그래서 이건 의정부를 통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반포돼서 교지가 있고 전지는 이 교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전지라고 해요. 예. 하여튼 교지와 전지를 이제 각 관하나 관청에서 받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받았다. 왕의 명령을 교지를 받았다 해서 이걸 수교라고 해요. 수교. 수교. 예. 그래서 각 관아에서 받으면 이 관아에서 이제 이걸 그대로 실시하는 게 아니라 이 수교라는 것은 오늘날 법령지하고 법령하고 비슷해 법하고 그다음에 되게 추상적이고 그냥 방향성만 제시한 거야. 그러면 그 지역이나 그 간층에 맞게 세부 종목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율령 격식 중에 격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격식에 해당하는 세부 조항이 조회 조건 조용 등이야.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각 간청의 그 업무일진 등록에 그 색 적어 놓죠. 그래서 비변사 등록이나 각 간청의 등록에는 조회 조건, 조령 같은 게 있는데 이건 다 수교에 입각해서 만들어 세부항목이다 이렇게죠.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요게 각 그 간청에서 등록돼서 이제 시행된 원칙들이 뭐냐면 충돌이 일어나. 왜냐면 A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왕의 명령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데 B간청에서는 다른 식으로 해석하고 A 지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B 지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실시하고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영구법령과 임시법령 구분해서 이 영구법령을 법전으로 편찬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정리를 했다. 그래서 이 건국대전은 새로운 법을 만든 게 아니라 기존의 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건국대전은. 그 대전, 최초의 대전이 건국대전이고 그 목적은 중앙집권 강화, 법치주의 입각한 통치구분 확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건국대전 편찬 원칙,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이제 조선시대 편찬 원칙하고 연결되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편찬 원칙이 건국대전 편찬 원칙과 연결된다는 거. 조선시대 편찬 원칙이 건국대전 편찬 원칙과 연결되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세 가지 편찬 원칙이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형벌을 대명률을 정한다고 했죠. 대명률. 대명률은 명나라의 헌법이에요. 자, 헌법은 이제 기본을 했는데 문제는 건국대전에는 육전체제이기 때문에 형전이 따로 있어요. 건국대전 형전이 있는데 대명률하고 형전 간에 이제 일치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대명률하고 형전이 충돌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돼.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어떤 법률을 우선시하냐, 우리식으로 따면 국제법을 우선시하냐, 국내법을 우선시하냐 이런 문제인데 이때는 원칙이 있어요. 일단 건국대전 형제의 대명률보다 우선 적용해요. 네,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건국대전 형전이 대명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자, 이런 경우 있죠. 대명률에서는 기항을 보냈던 삼천리형이 있어요. 근데 이 삼천리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중국에 맞죠. 왜? 중국은 땅이 넓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삼천리가 안 나오죠. 아무리. 그러면 이걸 맞추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삼천리 만리 이런 식의 내용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있으면 삼천리 만리를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항제 국보가 가도 되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막 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잖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요거는 우리 형식에 맞게 뭐 300리, 100리 뭐 이렇게 200리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현실의 국토에 크게 맞게 이제 기항지를 조절하는 거야. 기항의 질을. 자, 이것은 당연히 대명률에 적용되죠. 대명률이 좀 기억을 해서 그래서 대명률에 건국대 형전이 적용되죠. 그래서 대명률이 적용되지만 대명률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건국대전 형전이 먼저 적용되는 거야.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일시적인 법령과 그 다음에 그 영구지법 이제 이렇게 구분하죠. 그래서 일시적인 법령은 이제 주로 이제 건의지법의 록이라고 하고요. 네, 일모제가 적용되는 법령이에요. 그 다음에 영구지법은 영구히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이에요. 그 경우에 이제 법전은 이 일시적인 법령은 이제 폐지하고 요것만 정리하는 거예요. 영구지법. 네. 그래서 이걸 전이니까 건국지법이라고 하죠. 이게 정리할 때 육전별로 편찬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됐죠. 세 번째 중에 조정성형 준수 원칙. 요거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성형 준수 원칙은 국가 만세 통행 지규라고 또 해요. 동일한 말이에요. 자, 먼저 뭐냐 원전의 종원을 그대로 두고 종원 밑에 고쳐야 할 내용을 각주를 하는 방식인데 뭐냐. 자, 조선이나 뭐 정근대 시대 때는 성왕의 명령을 어길 수가 있어요. 성왕의 명령은 지켜야 돼. 후대 왕들이. 그러다 보니까 법전도 마찬가지. 건국지법이 이제 건국대전 성종 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건국대전이 이제 시대에 지나면 좀 약간 이제 의미가 없어지고 뭐 시대에 맞지도 않는 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고칠 경우에는 그 법조문을 그대로 두고 이 건국대전 법조문 원이라고 하고 그 밑에 주석을 받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주석에 대해 속대전 속해갖고 그러면 속대전이 주석이고 그다음 징을 붙이면 태종통보의 주석이고 이런 식으로 또 보충한 보호정. 그래서 건국대전의 어떤 법전을 기준으로 해갖고 뒤에 만드는 법전들은 건국대전의 줄을 다는 식으로 편찬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예전의 상황을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뭐냐면 대응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요게 이제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조준성원 준성원칙. 자, 그러면 건국대전은 이제 육전 방식으로 구성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 편찬 의의를 볼게요. 이것도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조선시기의 양반관료체제 정비나 관료체제 정비 및 시행, 그다음 중앙집권 통치 완비, 그다음에 여말소체 고연법을 성문화시켜 조준성화시켜서 중국법이 이제 무리한 침투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대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게 막 들어온 것을 성왕의 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망춘 작업을 장출둬서 좀 막아냈다. 현실적으로 뭐냐면 법을 고려해서 중국법을 들어올 때 현실적인 어떤 우리나라 입장을 고려해갖고 법을 만드는데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일반법보다 기존에 썼던 대명령을 보다 먼저 시행될 수 있는 특별법 헌정을 갖췄다. 이 특별법 헌정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만든 거예요. 대명령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건국대전 이후에 이제 법전도 정리를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새로운 문물을 정비한 경장을 깨닫는다. 경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개국을 하면 그 다음에 수성을 하죠. 나라를 이제 뭐냐면 다지는. 근데 이 수성에서 만든 시스템이 나중에 고장낼 수가 있어. 그게 이제 경장이야. 그래서 시스템을 다시 재정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경장이라는 말은 그 가야금에서 이제 그 가야금주를 이렇게 땡기면서 조절할 때 이제 쓰던 말인데, 나라에도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후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잖아. 그때 경장을 하게 되는 거야. 수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뜯어 고쳐갖고 시대에 맞게 만드는 게 경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아까 이제 법전 체제에서 속대전이 뒤에 나왔죠. 영조 때. 그래서 속대전 때 영조 때 만들었던 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그래서 이 속대전은 조선 후기 때의 변화상을 종합 정리했고, 예전에 이 속대전 나올 때 그때 이제 영조의 탕평 정책을 물어본 적 있어. 안론 탕평. 그 다음에 이제 정조 때 이제 대전 통보가 나왔죠. 그래서 속대전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영조와 정조 때 개혁 정책 법전화 시켰고요. 그다음 조선시대 마지막 법통이 대전내통이에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그래서 19세기 수교와 조례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세도 정치기 때 문제 해결에 여러 가지 개혁을 칙령을 내렸잖아요. 이런 그 개혁에 대한 정책들을 법전화 시켰어. 자, 근데 이 대전통 활동이 추상적이고 좀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보충하는 차원에서 시행 규칙을 모아놓은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육전조례야. 육전조례. 그래서 이 대전내통과 육전조례는 서로 짝지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강해군이 아니라 대원군 때 하죠. 제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 실수가 좀 많네요. 예. 대원군이 집권할 때 만들었다는 거, 이것도 예전에 기출이 나왔으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관련된 그 내용을 이제 읽어볼게요. 자, 조선시기 법의 존재 형태와 입법은 교라고 표현하는 그 국왕의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특색이 있다. 자, 교의 구체적인 방식은 교지 또는 전지다. 교지는 를 좀 더 세분화시킨 게 전지예요. 내용의 경주에 따라 교지는 의정부의 명령을 중요에 널리 알리는 사항을 뜻하며 지엽적인 세부적인 사항을 전지라고 한다. 자, 이러한 명령을 각 관하에서 받게 된 교를 받는다고 해서 수교라고 한다. 이 수교라는 용어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 몇 년이야? 03년 기출문제 나왔어. 수교의 의미가 뭐냐? 제가 이 문제를 두 번째 시험 때 이제 접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통이나 이런 것들만 읽고 그런데 갑자기 건국대전 이 내용이 나온 거야. 그래서 좀 당황했어. 틀렸죠? 예. 그때 시험 봤던 사람들이 거의 90%가 이 문제 풀지 못했어요. 왜냐면 배운 적이 없거든. 뭐 학원이라든지 뭐 기본서도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상당히 기본적인 내용이 돼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지금 그 기출 공부하실 때 예전에 기출 문제 보고 이것도 왜 이렇게 문제가 쉬워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되게 어려웠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쉽게 느껴진 거야. 만약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풀라고 했으면 그 당시에는 풀지 못한 문제였어요. 이 당시에는. 자, 하여튼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 수교를 법조문화한 것이 조례, 조령, 조건되어 있다. 그 가나에는 연, 원, 일 등에 붙여서 이 문서를 등지에 보여놓은 것이 등록이라고 했고, 예를 들어서 비변사 등록, 요거는 조선 후기 때 이제 유명한 1차 문헌이죠. 여기 이제 여기 있고 각사 등록이 있다. 자, 이 등록은 세월이 경과되면 등록 상호간에 모순이나 중복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병량 상호 간에 혼란을 해결할 영구적인 법, 건국지법과 편의에 따라 임시로 이제 주어진 그 법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건국지법을 따로 만들어서 만든 것이 이제 대전 법전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원래 중국에는 율, 영, 격식, 법구가 발달했는데 이 가운데 율과 영이 핵심적인 법구로 중심되었고 격과식은 보충적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율과 법은 어긴 사람을 처벌하고 제재하는 헌법에 해당하는 법률이고 율은 그러니까 영은 행정적인 명령이나 금지에 해당하는 행정법에 어, 해당한다. 율은 이제 법에 위반하지 못하는 것이 미연적 의미가 가능되면서 율은 이미 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이연적 성격이 있다. 미연적은 법을 이제 위반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율은 어, 법이 이제 처벌하고 나서 그러니까 위반된 자를 나중에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데 있어요. 예. 예방과 이거는 뭐냐면 처벌이 있죠. 성리학적 가치관에 이끌 때는 교환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처벌하는 것보다는 예방을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에서는 율과 영 중에 영을 되게 강조해요. 영을. 예. 그래서 이제 이 때문에 영은 율보다 우수한다고 간주해서 영은 양이고 율은 음을 비유하긴다. 그런데 결국엔 영과 율이 자체적 크게 자체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자, 고려시대 율령은 당나라 율령에 영향을 받죠. 조선조에 들어서 율과 영 가운데 행정법인 영이 우선시되고 율은 보완되는데 이때 이제 율서를 보다 법조로 만드는 것이 시급한 것을 인식됐다. 다 조선왕조는 법전을 펼쳤는데 주께서 율서는 대명률을 적용하는데 택했다. 기억을 해서 기본법전 대명률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 대명률이 명나라에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게 많죠. 그래서 이 일반적 형률 대명률 따르되 여기 없거나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은 특별히 수교도 적용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대명률 맞지 않는 것을 특별하게 이제 재해석해 갖고 수교를 적용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기항을 보낼 때 뭐 대명률 3천리 만리 보내라. 그리고 우리나라에 맞지 않으니까 뭐 200리, 300리 이런 식으로 보내시고 했죠. 자,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것이 건국대전 형정이에요. 그럼 건국대전 형제 왜 특별법이냐? 왜냐면 여기 있어요. 건국대전 기본적으로 0이에요. 0. 행정법이에요. 행정법. 근데 행정법에도 불구하고 대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뭐가 플러스 예외적으로 특별법인 특별법 있죠. 예외적 형전이 있어. 그래서 이제 특별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두 가지 있죠. 예외적으로 헌법있기 때문에 특별법이라고 한 것도 있고 대명률 기본법인데 그 기본법 외에도 보조적 의미에서 특별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 하여튼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건국대전이라는 율의 영에 특별법인 형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이 있는 거죠. 대명률을 보조해 그 대명률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율이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편찬의 원칙이 있어. 법전 편찬. 건국대전 같은 이제 법전의 편찬 원칙이 있는데, 자, 법전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게 아니죠. 정리한 거죠. 그래서 각 관할에 등록되어 있는 수교를 수집 정리했는데, 자, 첫 번째 원칙은 일시적인 법률과 영구적인 법률을 구분하는 거야. 일시적인 법률 건의집법이라고 하고, 영구법률 건구집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요걸 각각 구분해서 후자만 정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영구히 뭐냐면 정할 수 있는 보편적 법만 법전에 정리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이제 어떻게 정리하냐. 따라서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게 두 번째 원칙인 것 같은데 법전은 육전별로 수교를 받게 돼요. 육전별로 이제 간하에서 각 간청에서 받은 거를 육전별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호 예병홍 공제에서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호전 공제 6전을 편찬될 수밖에 없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전 선용 준수 원칙이죠. 자, 이거는 이제 건국대전 이후 조선 초기에 나타난 송유준 편찬 과정에서 나타난 건데 그건 이제 건국대전은 이제 원전해 갖고 이제 좀 바뀌긴 했지만 이 조전 선용 준수 원칙은 뭐냐? 원칙과 그 다음에 이제 법전 법령주의 구분 원칙이 각각 반영했다. 자, 일단 조전 선언 준수 원칙은 원전은 원래 법전 그대로 쓰고 여기에서 주로 원전이라는 것은
건국대전 이후부터는 건국대전이에요. 자, 물론 그전에는 뭐 소극전이나 이런 것들 원전일 수 있지만 건국대전 이전에는 이후부터는 건국대전 원전이고요. 그 조문 밑에 곤초할 내용들 각주를 명기하는 방식으로 한 거야. 아까 아침에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나온 것처럼 각주 형태가 뭐 속대전 속, 대정통물 증, 그다음에 보충한 보 이런 식으로 명기를 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고 그다음에 그 두 번째로는 여기 네 번째죠. 네 번째. 네 번째로는 법정과 법령주의 구분의 원칙은 영구히 시행할 건구지법과 정과 편의에 따라 시행할 건의지법 노구로 구분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앞에 이제 두 번째 원칙과 첫 번째 원칙과 연결될 수 있네요. 그래서 일시적 법령과 연거주의법을 각각 구분해서 후자만 연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원칙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정리해 보면 자 일시적인 법률과 건국기법을 영구적으로 구분해서 후자만 정리한 거고 그래서 두 번째는 법전의 순서를 육전 체제로 편찬했고요. 세 번째는 조전 선언 준수 원칙을 입각해서 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앞에서 첫 번째 연결돼서 법정과 법령주의 구분의 원칙에서 앞에서 이제 그 건국지법과 그 다음에 건의지법을 나누고 이 법전은 건국지법만 한다는 거. 법령지법은 이제 건의지법은 이제 편찬을 하고요.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전은 건국지법. 그 다음에 법령지는 건의지법.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내용 원칙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예전에도 두 번 정도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국대전 편찬과 의의를 좀 볼게요. 자, 경국대전은 조선 체계적인 법정으로 세조 때 이제 시작했지만 성종 때 가서 완성이 됐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을사년 대전이라고 하고 이에 앞서 조선의 이제 조선 건국전과 조선 경제육전이 편찬된 바 있다. 그리고 건국대전이 편찬되기까지는 각종 교지 수교 조율마다 소극전이 편찬됐고 그러나 소극전이 조문사에 중복되어 모순된 내용이 많아 혼란을 초래하고 체계성이 갖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 소극전도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죠. 조준이 편찬된 이거는 어디에 영향을 받았죠? 조선 건국전 육전 체제에 영향을 받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세조 때 이제 양성제 건의에 맞아서 육전 상존소가 이제 설치하고 먼저 호전과 형전을 편찬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병, 병, 공, 내전도 이제 편찬 완료됐으나 세조의 갑작스러운 이제 죽음, 반포가 일시 중지됐다가 예종과 이제 예종, 기충력 대전, 뭐 성종 때 신묘 대전, 그 다음에 성종 가보년 대전 등 이렇게 진부학 교감을 계속하다가 교감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뭐 뜯어 본치고 집어넣고 그런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건국대전이라는 건 을사년 대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완성됐죠. 을사년 대전이 아까 전에 것처럼 성종 15년에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국대전이 완성됐던 기점을 이제 성종 때도 잡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의의를 볼게요. 건국대전 완성 후 법에 입각한 조선시기의 양반 관료체제가 전개가 일단되었다는 거. 그다음 아울러 양반 관료체제 정비 및 그 시행각 건국대전 입각한 중앙집권체제의 통치체제가 상호 토리관계 유지하기 때문에 조선 초기와 이와 같은 체제를 대전체제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날 같이 행정법, 민법, 형법 등의 구분 없이 6개 범주로 구분된 통일법적 건국대전 의의는 왕조 초기에 이제 그 구분을 합리화되었다는 점과 여말서초에 이제 그 고유법이 성문화돼 조정선하면서 중국법의 무리한 그 침투 방파제를 구성했다는 점. 일반법으로 준용됐던 대명령에 대한 우선 시행됐던 특별전이 형제를 갖고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게 의의가 아니라 이거는 관련된 설명이네요. 네, 밑에가 의의네. 요거 외워두세요. 첫 번째 왕조 통치의 법적 기초인 통치구범 체계가 확립됐다. 그다음 여말소책 고유법을 성문화시켜 조전 선언함으로써 중국법의 무장 침투를 대한 방파제를 구축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일반법으로서 중yon 때 대명령에
때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특별적 형전을 갖게 됐던 거 그런 것들. 자, 이 시기에 이제 조선시기 법전은 대전 속록, 대전 후속록 이후에 이제 조선시기 법전이죠. 대전 수경제도 쭉 있는데 듣보잡은 그건 건너뛰고 조선 후기 때 이제 정리한 게 속대전이에요. 속대전. 요것도 이제 기출문제 나왔죠. 영조 때 만들었던 게 속대전이고 자, 속대전은 그 조선 전기 건국대전과 쌍벽을 이루는 조선 후기의 기본 법전이 되었다. 자, 각전의 서자와 서자와 목록만 건국대전을 따랐을 뿐 내용은 거론하지 않은 채 건국대전 이후에 새롭게 변화된 시대상, 사회상을 복종했고 대정통과 다시 조선소원 준칙에 따라서 건국대전을 원, 속대전을 속대전 속대전 편찬의 수교를 새롭게 정해 진 이렇게 표기해서 종래의 법전을 통합하는 방식을 편찬했다. 이걸 무슨 법전의 원칙이었죠? 조전 성형화, 조선 성형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조선 성형주의. 자, 그리고 대전해통은 고종 때 만든 대전해통은 통편을 저본 삼아서 편찬한 조선시대 마지막 발전이었다. 자, 이와 같이 조선시대 때 조선시기의 경우 편찬의 법전의 편찬 및 그 집대성 하나같이 나름대로 새로운 문물 정리와 경장을 도모했던 시기다. 경장이라는 것은 앞에 이제 개국을 하고 그다음에 또 까먹었네요. 뭘 하든 간에 또 그다음에 경장이죠. 아까쯤에 이제 얘기했는데 용어를 까먹었어. 예. 자, 그래서 경장은 문문을 정비하는 것을 경장이라고 한다. 예전에 그 뭐냐면 수성이죠, 수성. 수성은 이제 시기를 거쳐갖고 문물 제도 정비에 만드는 시기를 거쳐갖고 그걸 또 여러 가지 빵꾸가 나면 그 메꾸는 시기를 경장이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건국대전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예. 다시 이제 그 양막 간료제사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할게요. 이거는 조선시대 전기의 사회경제에 관련된 내용인데, 예, 이 부분은 사회경제가 아니라 정치구조죠. 조선 전기 때 정치구조 관련된 내용은 좀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예.